밤마다 다리 쥐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다가 결국에는 심부정맥 혈전증, DVT 진단을 받으셨다는 내용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쥐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스마일 돌봄 FM 당신의 하루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함께 웃고 함께 돌보는 이야기 스마일한 하루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좀 신체적인 부담이 큰 일이죠. 요양보호 업무 중에 생기기 쉬운 건강 문제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겪으시지만 어떨 때는 이게 심각한 병의 신호일 수도 있는 다리 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호 업무, 이 신체 부담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지, 또 부상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법들, 그리고 다리 쥐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건지, 어떨 때 단순 불편함이고 어떨 때 위험한 신호인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요양보호사분들 건강 문제부터 좀 보죠. 어르신들 이렇게 이동 도와드리고 또 체위 변경하고 목욕 도와드리고 뭐 이런 육체적인 활동이 정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나 무릎 관절염,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거 이런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꽤 높다고 들었어요. 이게 심각해지면 일을 그만두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게 그 뼈나 근육, 인대, 관절 이런 데에 통증이 생기거나 뭐 기능 장애가 오는 걸 말하는데요. 특히 무거운 걸 들거나 특정 자세를 계속 반복하는 직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요양보호 업무가 정말 대표적이죠. 가장 흔한 문제로는 역시 허리 통증, 유통을 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옮길 때 허리를 이렇게 비틀거나 좀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골, 그 디스크가 밀려 나오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뭐 염좌, 협착증 이런 걸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아, 허리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부위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도 많고 또 무릎 꿇는 자세도 잦다 보니까요. 네, 무릎 관절염도 아주 흔하고요. 또 식사나 세면 도와드릴 때 목을 오래 숙이고 있거나 어깨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니까요. 목이나 어깨 통증, 심한은 이게 어깨 힘줄이 파열되는 회전근개 파열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깨까지요? 네, 손목도 마찬가지예요. 젖은 수건 비틀어짜거나 휠체어 밀고 이런 반복적인 사용 때문에 손목 신경이 눌리는 거죠.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걸 겪기도 하십니다. 이야, 정말 온몸이 고된 일이네요. 근데 이런 질환들이 처음엔 그냥 작은 통증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하니까 예방이 진짜 무엇보다 중요하겠어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원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무리한 힘을 쓰지 않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 부축할 때 허리 힘으로 드는 게 아니라요,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딱 편 상태에서 다리 힘을 이용해야 돼요. 아, 다리 힘으로요? 네, 마치 그 역도 선수들이 바벨 들 때처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뭐 리프트라든지 이동 벨트 같은 보조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자세가 정말 중요하군요. 또 다른 원칙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는 걸 피해야 합니다. 적어도 한 30분에 한 번 정도는 자세를 좀 바꿔주시고 중간중간에 한 10초, 20초 정도라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아요. 스트레칭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허리를 가볍게 이렇게 돌려준다거나 어깨를 으쓱하는 동작만으로도 근육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신발이나 복장도 좀 신경 써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발이 편해야지 몸 전체 부담이 줄거든요. 굽 낮고 좀 쿠션 좋은 실내화 신으시고 필요하다면 무릎이나 허리 보호대 같은 거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업무 시작하기 전 특히 뭐 식사나 목욕 보조처럼 특정 부위를 좀 많이 써야 한다. 그럴 때는 어깨 돌리기, 손목 풀기 같은 간단한 준비 운동으로 근육이랑 관절을 미리 좀 예열해 주는 게 부상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어르신 옮겨야 한다 이럴 때는 반드시 동료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리자에게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생각이 쌓여서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와, 근데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만 잘 지켜도 근골격계 질환의 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니 좀 놀랍네요. 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걸 꾸준히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더해서 일상 속에서 한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도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스트레칭이 좋을까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아니요, 특별히 어려운 동작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허리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거나 아니면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동작이 좋고요. 어깨는 크게 원 그리듯이 돌려주고 손목은 깍지 낀 손을 앞으로 쭉 뻗거나 손목을 부드럽게 돌려주면 됩니다. 무릎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당겼다 미는 동작, 아니면 가벼운 스쿼트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습관입니다. 네, 매일 10불 투자로 건강 지킬 수 있다면 이건 꼭 실천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거죠. 다리 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님 설명을 바탕으로 할 텐데요. 아까 그 68세 이정화 어르신 사례가 저는 특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밤마다 다리 쥐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다가 결국에는 심부정맥혈전증, DVT 진단을 받으셨다는 내용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쥐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다리쥐는 일시적인 근육 경련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정화 어르신 사례처럼 이게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어서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흔한 원인부터 좀 살펴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근육의 과도한 사용이에요. 평소에 운동량이 적던 분이 갑자기 등산을 했다거나 무리한 활동을 하면 근육에 피로물질이 쌓여서 밤에 쥐가 나기 쉽습니다. 그 72세 박순자 어르신이 손주랑 등산하고 나서 밤새 쥐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경우가 딱 그렇죠. 아, 운동 부족 말고도 다른 원인들도 많다고요? 네, 그럼요. 수분이나 전해질 부족도 아주 주요한 원인입니다. 땀 많이 흘렸는데 물을 충분히 안 마셨다거나 아니면 특정 약물, 예를 들어 이뇨제 같은 거 드시면서 몸속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근육 경련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거나 또 밤에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물 마시기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 65세 김기선 씨가 더운 날 장 보고 와서 쥐가 났던 것도 이런 수분, 전해질 부족 사례였죠. 혈액순환 문제도 좀 관련이 깊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말초 혈관 질환 이런 것 때문에 다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쥐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70세 최은자 할머니처럼 당뇨 합병증으로 말초 동맥경화가 진행된 경우에 쥐가 더 잦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 외에도 잘못된 수면 자세, 예를 들면 다리를 막 구부리고 자거나 발끝을 아래로 향하게 자는 습관, 아니면 너무 무거운 이불 덮고 자는 것,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나 신경기능 저하 자체도 쥐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요. 와, 정말 원인이 다양하네요. 근데 아까 그 이정화 어르신 사례처럼 이게 단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할까요? 당신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위험 신호들 좀 짚어주시죠. 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신호는요. 한쪽 다리에만 쥐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면서 그 다리가 붓고 좀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예요. 한쪽 다리만요? 네, 이건 다리 깊은 곳 정맥에 피떡, 그러니까 혈전이 생기는 심부정맥 혈전증, DVT를 아주 강력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이 혈전이 만약에 떨어져 나가서 폐혈관을 막으면 폐색전증이라는 정말 치명적인 상태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 50대 한준수 씨가 왼쪽 다리 쥐랑 붓기 그냥 뒀다가 폐색전증으로 응급실 실려온 사례가 바로 그겁니다. 폐색전증이요? 한쪽 다리 붓기 말고 또 어떤 증상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쥐가 풀린 후에도 몇 시간 이상 통증이나 뻣뻣함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것도 단순 경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육 손상이나 염증, 신경 문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고요.
또 쥐가 난 다리가 갑자기 창백해지거나 만져봤을 때 차갑게 느껴지고 감각이 둔해진다.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다리로 가는 동맥이 막혔을 가능성, 즉 급성 동맥 폐색을 시사하는 거라서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조직 괴사가 올 수 있어요. 호흡 곤란이나 마비감 같은 것도 위험 신호라고 하셨죠? 네. 만약에 다리에 쥐가 나면서 동시에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건 폐색전증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지체 없이 바로 119에 연락하셔야 하고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척추신경이 눌렸거나 다른 신경계 문제를 의심할 수 있으니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 또 흡연하시는 분들, 오래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런 신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정말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네요, 이게. 그럼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당장 그 통증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급실에서도 효과봤다는 방법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어디서든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윗입술 중앙 있죠. 인중이라고 하는 부분. 거기를 집게 손가락이랑 엄지 손가락으로 아주 강하게 꼬집는 거예요. 인중을요? 세게요? 네, 정말 세게요. 한 5초에서 10초간 세게 꼬집는 걸 3번 이상 반복하면 통증 신호가 뇌로 가는 걸 좀 방해해서 경련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70세 홍기수 할머니 사례처럼 정말 세게 꼬집는 게 중요해요. 신기하네요. 윗입술 꼬집기 말고 다른 방법은요? 쥐가 난 다리를 일단 쭉 펴시고요.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서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때 무릎도 같이 펴는 게 중요하고요. 혼자 하기 좀 어려우시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몸을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종아리 근육을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좀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아니면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당뇨 환자분들은 찜질할 때 온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화상 위험 때문에요. 혈자리 지압이나 특별한 자세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고요? 네, 종아리 뒤쪽 보면 가장 볼록 튀어나온 근육 바로 아래 오목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승산혈이라는 곳인데 거기를 엄지손가락으로 한 3초 정도 지그시 눌렸다 떼기를 반복하는 지압법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X자로 꼬아서 한 30초 정도 유지하는 자세도 있어요. 이게 근육을 압박해서 혈액순환을 좀 도와서 쥐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방법을 좀 시도해 보시고 자신한테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죠. 네네. 응급처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역시 예방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다리 쥐를 좀 예방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네, 예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은데요. 첫째는 수면 습관 개선입니다. 다리를 좀 펴고 주무시는 게 좋고 발밑에 낮은 쿠션 같은 걸 두어서 발목이 아래로 꺾이는 걸 막아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도 좋고요. 둘째는 잠들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투자해서 종아리 스트레칭이나 발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역시 스트레칭이군요. 수분 섭취나 활동량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물론입니다. 하루에 물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 바나나, 시금치, 우유, 견과류 이런 음식들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지 마시고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서 좀 움직여주는 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앉아 있을 때도 발목을 이렇게 까딱까딱 위아래로 움직이는 발목 펌프 운동 이거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특정 약물, 특히 그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고혈압약이나 일부 콜레스테롤 약 같은 거 드시기 시작한 후에 쥐가 좀 잦아졌다 싶으면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약물 조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임의로 약 끊으시면 안 돼요. 네, 그건 절대 안 되죠.
그 외에도 잠자리를 좀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이나 반신욕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금연하고 술 줄이시는 것도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아, 근데 건강을 위해서 보조식품 드시는 분들도 요즘 많잖아요. 혹시 뭐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어휴,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특히 간 기능 개선에 좋다고 알려진 거 있죠? 밀크시슬 같은 거. 그런 건강보조식품 드시면서 술을 자주 마시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간에 이중으로 부담을 줘서 심각한 간 손상, 심지어는 급성 간부전까지 유발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60대 남성분이 밀크시슬이랑 소주를 매일같이 드시다가 급성 간부전으로 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조식품이랑 음주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하고 상의한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와,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리 쥐와 관련해서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첫째, 쥐 났다고 해서 아픈 부위를 무조건 막 세게 주무르는 거, 그거 피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근육이나 혈관이 손상될 수 있어요.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나는 혈압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혹은 뭐 당뇨약 먹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안심하면서 위험 신호를 무시하거나 마음대로 약을 끊는 행동, 이거 절대 금물입니다. 꼭 의사랑 상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 탓이겠지 하고 그냥 넘기는 것도 위험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게 사실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여기는 순간 심각한 질병의 조기 진단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잦은 다리 쥐는 단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 이거 꼭 명심하셔야 하고요. 또 의사 처방 없이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 같은 거 습관적으로 드시는 거. 그리고 뭐 과학적 근거 부족한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 가는 걸 미루는 거. 이것도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네, 오늘 요양보호사분들의 근골격계 건강관리부터 시작해서 다리쥐의 원인, 위험신호, 또 대처법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좀 주의를 기울이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거겠죠? 아까 그 DVT 진단 받으셨던 이정화 할머니도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습관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이제는 작은 이상 신호도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잠자기 전에 하는 5분 스트레칭, 물 한 잔 더 마시는 습관, 또 업무 중에 올바른 자세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작은 노력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들이 당신의 건강한 삶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들 외에 혹시 당신의 몸이 보내고 있는 또 다른 사소하지만 중요한 신호는 없을까요? 혹시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당신과 또 주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